옛날 현자들은 공부를 마음 밭을 일구는 일에 비유하곤 했다. 기름진 땅을 일구려면 거름이 꼭 필요한데 거름은 크게 금비와 퇴비로 나눌 수 있다. 금비는 돈을 주고 사서 쓰는 화학 비료이고 퇴비는 풀이나 낙엽, 동물의 배설물 등을 모아서 썩힌 것이다. 금비는 퇴비에 비해 효율이 훨씬 높지만 흙을 산성화시켜 땅의 기운을 떨어뜨린다. 이에 반해 퇴비는 만드는 데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용할수록 흙의 질을 좋게 한다. 전환기는 퇴비를 만드는 시기다. 지금까지 뿌려왔던 금비를 잠시 멈추고 낙엽과 똥과 오줌 등을 손수 모아 오래 발효시켜 두엄을 만드는 과정이다. 효율이 낮고 속도 역시 느리지만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확실하며 땅을 살린다. 전환기는 경쟁, 효율, 속도, 성취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멈춤의 시기이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가 꿈꾸는 삶을 발견하기 위한 탐험의 시기이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면 저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인생 스케줄표로 꽉 채우기 마련인데요. 이번 새해는 좀 다르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런 삶의 속도를 좀 늦추고 그리고 멈춤의 시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 라는 책이 좀 들어보셨죠? 많이 화제가 됐던 책인데요. 이 책에선 열심히 살아서 후회가 된다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잃고 방향도 모르고 열심히만 살 뻔했어 라는 것에 대한 반성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번 2022년의 시작은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방향을 잃지는 않았는지 잠시 멈추고 새로운 나를 채울 수 있도록 비우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시작해보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을 바꿀 멈춤에 대해서 박승호 저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강의하는 박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가 책에서 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을 선택해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곤 하는데요. 네네. 이 구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책은 사실 인생의 전환기에 대한 책인데요. 네. 전환기란 무엇이고 우리 인생에서 왜 전환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네. 비유적으로 쉽게 잘 설명된 구절이라서 읽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전환기, 전환점. 궁금합니다. 네. 네네.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책이 꽤 두껍습니다. 네네.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사실은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던 면이 있어요, 제가. 원래는 공학을 전공했고, 그런데 글을 한 번도 안 읽었다 글을 읽게 됐는데, 그런 두 번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깨달은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공학도셨고, 예. 예, 책을 쓰시는 일이라든가 강의를 하는 일과는 거리가 전혀 멀었던. 거리가 멀었고, 심지어 책 읽는 것조차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는 직업이 되신 그렇습니다. 전환기가 있었다라는 말씀이네요. 기대됩니다. 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2년 만에 월반에서 카이스트라는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예. 대학교 4학년 때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잠이 들었다가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눈곱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해서 피실피실 웃으면서 제가 기지개를 펴고 눈을 딱 비볐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따가웠고 제가 눈꺼풀을 더듬어야 다 정상인데 제가 눈동자를 더듬고 있었던 거죠. 너무 놀라서 예, 그날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고 제가 3일 동안 실명에 있었고요. 제 병명은 녹내장이라는 병입니다. 예. 지금도 사실 그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만 그때 왜 그런 일을 겪었냐 하면
카이스트 다닐 때 너무 무리해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도끼가 있었냐면 이틀에 한 번 자기 프로젝트를 1년 동안 한 거예요. 눈이 충혈이 되니까 안약을 넣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서 눈이 이제 영원히 안 보이게 되었던 거죠. 네, 눈이 잠시 안 보이게 되었던 거죠. 사실 그것은 지나가는 사건이었지만 제 내면에는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질문이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우연히 책을 읽다가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확실하게 알게 된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제 실명의 원인이 너무나 엉뚱한 데 있다는 좀 놀랐어요. 뭐 때문이었냐면 바로 제 2살 터울의 제 형 때문이었던 거죠. 제 형도 과학고 카이스트를 나왔고 IQ가 160이 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못하진 않았지만 저희 형은 너무나 뛰어났었고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형이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니까 제가 열등감에 극에 달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비슷한 DNA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때부터 밤새기가 시작됐던 거고 형을 쫓아서 과학고 카이스트를 갔더니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저희 형 같은 좀 영재 같은 아이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됐고 내가 남들보다 2배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자는 그런 무리한 공부를 했던 거죠. 네. 그때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의미를 좀 깨닫고 내가 우리 형을 흉내내려다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내면에는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좀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는 이게 오해의 여지는 좀 있는데요. 이렇게 직관의 형태로 이렇게 생각이지만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실제로 들리거든요. 그때 저한테 들렸던 목소리가 뭐냐 하면 이제 가장 너다운 것을 찾으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형을 흉내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 왜 어떤 책을 읽다가 그걸 깨닫게 됐다고 했죠. 그게 구본영 작가라는 사람이 쓴 43살에 다시 시작하다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작가의 책을 사실 그전에는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 작가의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이 쓴 책들을 다 읽기 시작했고 너무 존경하게 돼서 나중에 그분께 이메일을 보내고 찾아뵙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좋게 보셔서 이분의 제자가 돼서 이분 밑에서 2년 동안 함께 공부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색하도록 시키셨어요. 제 스승이었던 구본영 작가 선생님은 계속해서 저는 네가 뭘 잘하니? 너가 진짜로 인생에서 원하는 건 뭐니? 그리고 네가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 3가지 질문을 통해 저를 일깨우셨던 것 같고 한 1년 정도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모색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에 이르릅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를. 내가 어떤 뭘 배워서 그걸 나눌 수 있는데 그 도구가 말과 글이 다 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 천직을 발견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제 인생의 방향성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나는 지식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석사를 2번 해서 8년을 공학을 전공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이제 첫 직장부터 교육하는 일을 주로 이제 리더십 교육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에서.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저랑 비슷한 패턴이더라고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을 발견한 사람들은 대략 4가지 패턴으로 자기의 길을 찾아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이제 나침반 바늘의 모양과 비슷한데요. 제가 어느 날 등산을 갔다가 나침반이 떨어져 있는 걸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처음에 바닥에 딱 떨어지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더라고요. 마치 안개 속에 쌓인 것처럼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기죠. 방황하는 시기.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바늘이 적극적으로 몸을 한번 탁 꺾는 순간이 있죠. 이걸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죠. 전환점이라고 부르죠. 그때부터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한 곳으로 수렴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늘이 팍 떠는 순간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떨거든요. 한 30초 이상 떨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내 길을 찾은 것 같긴 한데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입니다. 내가 이걸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형 흉내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내 스승을 흉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사실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거 현실적으로 돈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인가?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고 났더니 내면에 어떤 확신 같은 게 자리 잡게 됐어요.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 그러니까 이 4단계를 거치면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제 스승이었던 구본영 선생님이시죠. 저한테 언젠가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작가에게 고통이란 건 없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잊어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으로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의 글의 소재다. 그러니까 구본영 선생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이런 주문을 하셨고, 그러니까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저는 28살 이전에 한 번도 글을 써본 적도 없고 책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 안에 그런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봐 주시고 계속해서 그 아이덴티티를 저한테 전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승의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고, 저는 기업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10년 정도 했을 때, 왜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그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괴테도 10년마다 자기 인생의 방향성이 바뀐다고 이야기했고, 왜 공자도 일이 부록, 지천명 이렇게 10년마다 한 번씩 이 삶의 화두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신기하게 첫 번째 전환기는 제 스승과의 만남에서 비롯됐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게 28살이었고 38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년 후에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이하는데, 첫 번째 전환기가 스승과의 만남이었다면 두 번째 전환기는 스승과의 이별에서 비롯됐습니다. 구본영 선생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원래 갑상선암이셨는데 안전한 암이라고 생각, 수술도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폐로 전이가 돼서, 폐는 가족력이 중요한데 가족력이 있으셔서 정말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맞이하는 첫 번째 가까운 죽음이었고, 정말 그 허망함과 뭐랄까요, 그 너무나 그 의미 없다는 그 느낌, 공허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고, 그때 제가 이제 대기업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근데 그런 순간에도 제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제 안에 목소리가 뭐였냐면, 예, 인생을 미루지 말아라라는 거였어요. 네가 살고 싶은 삶을 미루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구본영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연구소 홈페이지에다 쓴 마지막 글이 뭐였냐면,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만나고 싶은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하듯이 쓰는 글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인생을 미루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때 뭔가 제가 원하는 것을 쓰면 항상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책만 읽는 1년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조셉 캠벨이라는 작가가 했던 것처럼 오두막 같은 데 들어가서, 왜냐하면 저는 지식 컨텐츠 쪽에서 일을 하지만 늘 읽어야 되는 책들을 읽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싶은 책들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퍼다 쓰기만 하니까 고갈되는 것 같아서 읽는 1년을 갖고 싶다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었는데, 스승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제가 아이가 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년을 냈는데 1년을 해보고 나니까 만족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서 또 아이 하나를 또 걸고 1년을 더 연장해서 총 2년을 오두막에 살 수는 없어서 과천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도서관 한 군데 자리를 잡고, 거기 숲이 딱 보이는 도서관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냥 읽고 싶은 책만 들이팠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이것저것 읽다가 결국에는 몇몇의 작가로 수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읽었던 작가가 요 5명의 작가입니다. 예. 조셉 캠벨이라는 신화학자, 그리고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 그리고 헤르만 헤세 소설가, 그리고 법정 스님, 그리고 스콧 니어링, 헬렌 니어링 부부. 근데 이 재밌는 건 이 5명의 분야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책들을 깊이 파다 보니까 결국은 비슷비슷한, 아주 심층에서는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결국은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용어나 의미는 좀 달랐지만, 조셉 캠벨은 그걸 신화라는, 전 세계 신화를 통해서 블리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었고요. 뭐 헤르만 헤세는 다 개념이 다르지만, 뭐 데미안 같은 애는 아프락사스라는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새,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칼 융은 개성화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선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수행을 하기 이르릅니다. 예. 사실은 불교 TV에서 나오는 김원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자주 나오시는데, 그분이 제 스승님이셨어요. 그분 밑에서 선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오래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한 번 인생이 완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첫 번째 전환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이라는 그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깨달음의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첫 번째에서는 지적인 깨달음이었다면, 두 번째 전환기를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싶다. 뭐 그것이 대단한 해탈이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예, 좀 무심의 상태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년 정도가 지났고요. 그 2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제가 느낀 어떤 희열감, 그건 사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돈을 안 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2년간의 전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삶이 바뀔 수 있겠다, 극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패턴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걸 책으로 정리한 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위대한 멈춤이라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이 나온 날, 예, 책이 처음으로 출판사에서 온 날, 제 서가에 가면 이렇게 구본영 선생님 책만, 제 스승의 책만 딱 모아놓은 한 칸이 있는데 저 위에도 이렇게 책을 올려놓고 술 한잔 올리는 이런 또 쇼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의 수명이 점점 길어져서 저는 올해 45살인데 제 나이 또래 40대 중반의 기대 수명이 이미 100세를 넘어섰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수명은 점점 길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0년대든 지금 2022년이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인생의 전반기는 학교에서 배우고 인생의 중반기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나서 정년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면 그다음부터 쉬는, 삶을 정리하고 쉬는 요 세 단계는 변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수명은 100세 가까이 될 거고 퇴직 연령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서 55세면 퇴직하면 45년을 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쉼이란 것이 일상 가운데서 안식년 개념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쉬어줘야 되는 시기. 제 책의 표현에 따르면 성취기가 따로 있다면 성취하는 시기, 그리고 전환하는 시기, 성취하는 시기, 전환하는 시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환기라는 게 무엇인가, 저는 공대를 나와서인지 이렇게 정의하는 걸 좋아하는데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더군요. 실험, 성찰, 그리고 내면, 방향, 과정, 이 4가지. 예. 실험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평소에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추에 가깝죠. 우리가 성취기는 어떤 한 분야를 정해서 깊이 파는, 우물을 깊이 파는 시기라면 사실 우물을 새로 파려면 그렇다고 아무 땅이나 깊이 팔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신호가 오면 한번 파보고 잘 안 나오면 또 옆에를 다시 파보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시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환기는 시추의 시기인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면서 모색하는 시기. 그리고 안으로는 성찰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곱씹어서 어떤 통찰들을 얻는 시기. 그래서 내면적으로 중요하지 어떤 외적으로 바뀌는 시기는 아니에요. 제가 연구한 인물들은 전환기가 보통 2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 동안에 어떤 성취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엄청나게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던 거죠. 내면이 달라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생의 도약을 이뤄내죠. 저는 인생이 바뀌려면 결국은 내적인 도약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윌리엄 브리지스라는 작가에 따르면 체인지와 트랜스폼은 다르다는 거예요. 변화는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들. 누가 죽거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근데 그런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실명을 했었고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2년을 보냈던 것처럼 2년 동안 그 의미가 뭔지 몰랐거든요. 트랜스폼은 뭐냐 하면 그것을 실제로 내적으로 그 의미를 곱씹어서 씹어 삼켜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마치 제가 구본영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내가 우리 형을 흉내내다 이렇게 됐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중요한 질문,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앞서서 읽어드렸던 구절처럼 이 퇴비를 섞는 과정을 통해서 더 토양이 비옥해지고 성취기에 들어서면 다시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 사실은 책에는 18명의 인물을 실었지만 실제로는 42명의 인물들의 삶을 심층으로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책을 한 권만 볼 수는 없어서 대여섯 권의 평전과 이런 여러 책들 읽어보니 실제로 참고문헌이 200권에 가깝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42사람들의 인생의 변화점, 전환기를 살펴봤더니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저는 전환의 창이라는 모델로 정리했습니다. 이 전환의 창은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와 내부. 그러니까 외적인 사건과 내적인 깨달음은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나냐, 아니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냐.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어떤 순간이 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사건이 누가 죽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거나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거나 이런 일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못 깨닫다가 어느 순간 각성하게 되죠. 이게 이런 의미구나. 우리 형 쫓아가려다가 눈이 먼 거구나. 그 각성의 순간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까 나침반의 바늘의 모양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적극적으로 빙빙 돌다가 한번 적극적으로 몸을 탁 꺾는 터닝 포인트 이후의 시기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물들은 대부분 2년에서 6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실험과 성찰의 시기를 겪는데 이것을 전환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이 바뀐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긴 인생을 압축적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건 때문에 한 방의 사건 때문에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을 바꿔내는 것은 한 2년 정도의 그 의미를 깨달아서 곱씹어서 내면화하는 그 모색의 시기, 탐색과 모색의 시기, 즉 전환기를 거쳤을 때 인생은 극적으로 바뀐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예를 들면 간디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간디가. 원래 의사가 되려 했지만 변호사가 영국에 가 로스쿨을 나오면 변호사가 쉽다는 말에 돈 벌려고 사실은 시작했다가 근데 이제 변호사를 따서 인도에 왔는데 첫 번째 변론하는 날에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이게 너무 긴장이 돼서 말도 못하고 뛰쳐나오거든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인도의 독립을 이끄는 인권운동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많은 책에서는 사실은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제 마리츠버그역이라는 이제 기업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고용되는 남아공으로 가는 도중에 이 인종차별 때문에 1등석 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종차별 때문에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하룻밤을 거기서 덜덜 떨면서 지셉니다. 근데 많은 책에서는 이것 때문에 간디가 인권 변호사로 변신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간디의 삶을 추적해보면 그 일은 그냥 지나가는 거였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다면 그 일을 겪은 다음에 간디 행동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희한하게 종교 서적들을 탐독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되게 우스운 건 본인의 원래 종교는 힌두교인데 기독교와 이슬람교 서적들을 하고 부흥회를 가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날의 그 사건이 간디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긴 해서 도대체 신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왜 도대체 저런 사건에 휘말리게 했을까에 대한 내면의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종교들을 탐색하면서 본인의 원래 알고 있던 힌두교와 합쳐져서 종교의 본질은 도덕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 새겨진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폭력 저항 운동, 다시 말해서 사티아그라 운동의 시초가 됐던 거예요. 겉으로는 그 시기에 많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내면에서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실제로 42명의 인물들을 추적해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18명의 사례들을 모아서 낸 책이 위대한 멈춤이라는 책이고요. 왜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을 겪었냐? 실제로 너무나 다양한 패턴들이 있었어요. 대략 9가지의 패턴들이 있었고요. 삶을 변화하는 패턴이. 그걸 이제 도구로 정리해냈는데 어떤 사람은 책만 읽어서 삶이 바뀐 경우, 어떤 사람은 스승을 만나서 삶이 바뀌고요. 어떤 사람은 일기를 2년 동안 적으면서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각 도구별로 2명씩 대표 인물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엮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9가지 도구가 뭐냐? 독서, 글쓰기, 여행, 그리고 어떤 취미에 미쳐서 삶을 바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기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인 폴 고갱이 35세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사실 잘 모르셨죠. 증권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처음에는 그냥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비싼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점점 그림에 미치게 돼서 나중에는 직업도 다 뺑기치고 가족도 버리고 거장으로 거듭나죠. 이렇게 취미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 또 공간을 통해서 주로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삶의 터전을 바꾸면서 삶이 바꾸는 사람. 제가 아까 좋아했던 스콧 니어링이나 헬렌 니어링 같은 사람들이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상징이나 꿈을 해석함으로 삶이 바뀌기도 하고요. 간디처럼 종교에 심취함으로써 자기 삶의 소명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제가 첫 번째 그랬듯이 스승을 발견함으로써 인생이 도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본인이 어떤 공동 실험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모집해서 이 공동체 속에서 크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꽤 두껍긴 한데요. 사실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게 책에도 써놨습니다. 이 책을 읽는 방법은 이 9가지 도구 중에서 사실은 본인한테 끌리는 도구가 한두 개 있거든요. 그 챕터만 먼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전환기 동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들을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9가지의 도구가 무엇이냐 하면 화면에 보신 것처럼 독서, 글쓰기, 여행, 취미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접하는 것들이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완전히 변혁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조지 캠벨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게 신화학자는 원래 박사학위를 하다가
본인의 성향에 잘 안 맞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시작돼요. 졸지에 고학력 백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년 정도는 직업을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직업이 안 구해져서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차라리 기회다. 나는 항상 책을 읽고 싶은, 책만 읽는 몇 년을 갖고 싶었는데 아예 돈을 좀 안 벌더라도 책을 읽자. 그래서 우드스탁이라는 숲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하나 빌려서 뭐 벌이는 그냥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막노동을 해가면서 하루 종일 책에 심취하고 이 기간이 사실은 5년에 가깝습니다. 예. 이 5년 동안 캠벨은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모조리 읽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뭐 토마스 만을 좋아하다가 토마스 만을 쭉 읽다 보면 토마스 만이 슈펜글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슈펜글러의 책을 쫙 읽고 이런 걸 이제 전작 독서라고 부르는데 이 전작 독서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화학자이자 비교 종교학자로 거듭나죠. 글쓰기는 사실은 가장 많은 전환자들이 삶을 혁명한 도구이기도 한데요. 글쓰기의 특징은 자기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를 적을 때도 보통은 누가 조금만 한 번쯤은 읽어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조차 없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 괴로운 마음들을 정말 토해내듯이 백지에다 토해내는 그 글을 몇 년 동안 씀으로써 삶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리학자였던 칼 융은 원래 프로이드의 제자였고 프로이드가 양자로 삼을 만큼 아끼는 제자였는데 나중에 학문적인 견해차로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했었고 융이. 그래서 원래 융은 이전까지는 여러 권의 책을 낸 작가였지만 그 이후로 6년 동안 책을 한 권도 내지 않고요. 다만 뭘 하냐면 일기를 미친 듯이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권의 일기장이 나왔는데 그중에 유명한 게 블랙북과 레드북이라는, 사실은 뭐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표지가 그냥 빨간색, 검은색. 근데 그중에 레드북은 출간이 됐어요. 원래 출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가족들이 출간을 했는데 읽어보면 정말 이 사람은 정신병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적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쓰고요. 뭐 살인 충동도 쓰고 자기가 체험했던 신비 체험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나중에 밝혀지고 난 다음에 리처드 헐이라고, 이름이 좀 특이하죠. 헐이라는 이름인데 이제 원래 가까운 동료였는데 헐이라는 사람이 가족 다음으로 먼저 읽어봤는데 레드북을 읽고 나서 한 유명한 명대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읽어본 다음에 헐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헐.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융은 걸어다니는 정신병원이자 그 정신병원을 지키는 의사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기의 미칠 것 같은 그 이상한 환상들이나 체험들을 기록함으로써 자기를 치유해내고 그 치유를 남한테까지 이식할 수 있는 진짜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 운디드 힐러라고 하죠.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상처를 엄청 깊이 받아서 그걸 치유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글을 통해서 그 치유를 이뤄냈고요. 여행은 아시다시피 체게바라나 뭐 여러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내죠. 우연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우연한 사건 속에 자신을 던져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미는 약간 일상에서 하는 취미랑 달라요. 우리 일상에서는 여가를 즐기기 위한 활동이라면 전환기의 취미는 그야말로 무아지경에 이르는 매니아적인 취미예요. 정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취미. 예를 들면 폴 고갱이라는 후기 인상파 화가는 원래는 35세 전까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증권회사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고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수집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몇 개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나중에 점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그림에 미쳐가지고 달과 육펜스라는 사실은 소설이 그 폴 고갱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려버리고 평생 그림을 그리다 한 분야의 거장으로 거듭났죠. 또 공간을 통해서, 공간이란 건 주로 이제 시골로 삶의 터전을 옮김으로써 삶이 바뀌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스콧 니어링이나 헬렌 니어링이라는 사람들도 원래는 굉장히 똑똑한 와튼 스쿨의 교수였고, 근데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면서 시골에 가서 소작농으로서, 자급농으로서 자기가 1년 농사를 벌어서 먹고 살 만큼 되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놀고, 이런 삶을, 아주 단순화된 삶을 통해서 삶을 개혁해내는 사람들.
상징은 꿈을 해석하거나 어떤 상징적인 사건들을 해석함으로써 삶을 바꿔내는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고요. 간디가 그랬듯이 종교에 심취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전환기에 그랬듯이 제 마음을 이해해준, 제 내면의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는 스승 옆에서 공부함으로써 삶을 개혁해내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마음이 맞는 몇몇 사람들과 공동 실험을 할 목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사실은 준토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준토에서 한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지금의 도서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 시스템은 사실은 그때 준토에서 비롯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9가지의 도구들을 모두 다 채워야 돼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도 대부분 한두 가지의 도구들을 전환기 동안에 사용했고요. 근데 다만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달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두껍게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건 이 책에도 써 있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이 9가지 도구 중에 본인이 끌리는 도구가 분명히 2-3가지 있을 거예요. 그 챕터부터 먼저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예측하시는 그 도구가 나의 인생을 바꿔줄 아주 중요한 도구일 거예요. 그 도구에 관해서 실제로 삶을 그 도구를 통해서 바꿔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활용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세상으로 끌고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삶의 전환 도구는 어떤 것입니까? 강의 마치겠습니다. 아유,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보통 사람이 쉽게 겪는 일은 아니라서,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강의 속에 녹여주시니까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멈춰야 하는 순간을 몰라서 꼭 그렇게 큰 일을 직면하거나 혹은 다치거나 혹은 큰 시련을 겪거나 하고 나서야 전환기라는, 내가 멈춰야겠구나, 내 삶을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참 슬프고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다면, 내가 멈춰야 된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리고 혹은 내 주변에 누군가가 너 멈춰야 돼 라고 내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런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징후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멈추면 좋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불운으로 치부하거나 뭐 이렇게 똥 밟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와서 결국은 점점 더 큰 파도가 와서 나중에 결국 넘어뜨리거든요. 그때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인물들의 이 패턴들을 좀 보면서 몇 가지 징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분리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거나, 아까 왜 제 구본영 선생님이라는 작가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제가 두 번째 전환기가 시작됐듯이, 혹은 뭐 이민을 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정서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그 순간을 잘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가면이 벗겨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역할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대기업을 다니던 임원이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가 됐다거나, 혹은 내가 부모인데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독립을 해서 아이들 챙기지도 않는 그 부모 역할이 필요 없어.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그 동일시라 그러잖아요. 그 심리적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있었던 게 이렇게 벗겨지는 그 순간에 전환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 내가 믿었던 어떤 우상이나 아이돌이나 혹은 뭐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의 환상이 깨지는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가의 부패를 본다거나, 혹은 내가 믿었던 뭐 배우자의 불륜을 맞이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세 번째인 것 같고요. 마지막이 이제 방향성 상실.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났더니 허탈한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제 도무지 그럴 때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방향 상실의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전환기가 시작되었구나. 너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면을 잘 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알아차림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만이 아니라 좀 나도 중요하지만 제 주변도 좀
함께 보면서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좋겠다. 네. 서로 봐주는 것, 네. 마주보기 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책에서 보면은 독서, 취미, 그리고 글쓰기, 여행 이런 것들을 9가지를 아까 강의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생을 바꾸는 도구 9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것, 인생을 바꾸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책에서는 이제 표 형태로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네네네. 저희가 그거를 쭉 빈도를 따져봤더니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3가지 독서, 글쓰기, 여행이 가장 보편적인 변화의 도구인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전환자들이 선택한 도구는 의외로 글쓰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42명 중에 11명인가가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개혁해내더라고요. 예. 굉장히 글쓰기가 도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네. 그러네요. 예. 네. 이게 독서, 글쓰기, 여행들이 근데 우리가 평상시 하던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서하는 거, 예. 글쓰기 하는 거, 뭐 이런 거랑은 전환기에 맞이하는 건 좀 다른 방식일 것 같은데. 네. 네. 기본적으로 전환기는 실험과 성찰인데 독서나 글쓰기는 다 성찰을 위한 도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도 질문하는 글쓰기가 돼야 되고요. 독서도 질문하는 독서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평상시에, 그러니까 일상에 성취기에는 독서는 보통은 내가 말하고 싶은 어떤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할 지식을 쌓아놓는 창고로서의 역할이잖아요. 책은 독서라는 건. 네네네. 전환기의 독서는 이 창고를 깨부수는 도끼여야 돼요. 아. 네, 프란츠 카프카가 얘기한 책은 도끼가 되어야 된다는 그 네네네. 표현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루묵은 그런 내 안에 있는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들의 틀을 깨는 근데 그러려면 질문하는 독서가 돼야 됩니다. 예.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는 독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계발서나 실용서도 좋지만 사실 자기계발서나 실용서는 답을 주는 독서인 거고요. 네네, 그렇죠. 입문서는 사실 답을 딱 주지 않잖아요. 역사 철학을 읽는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딱 나오진 않지만 사유의 질문을 시간. 던진다는 거죠. 예. 사유의 거리들을. 네네네, 맞습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인데 앞서서 주로 우리가 하는 일상기에 쓰는 글쓰기는 이제 뭐 보고서를 쓰거나 SNS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나라는 사람을 세상에 표현하기 위한 드러내는 글쓰기라면 전환기의 글쓰기는 들여다보는 네. 나를. 예, 그래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 안에 있는 더 깊은 나가 대답하도록 하는 것. 네네.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글쓰기와 책 읽기에 조금 더 뭔가 그 방법, 실행 방법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게 지금 방금 그래요? 뛰어넘었네요. 네네. 글쓰기는 좀 더 들여다보는 글쓰기가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읽기는 깨는 네. 기존의 사고방식, 네. 고정관념, 틀들을 깨는 그런 것들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전환기를 지나는 전환점과 전환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전환기를 지나는 독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환의 사인 같은 것들이 주로 부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네. 일단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네, 내가 네. 어쩌면 지금 조금 멈춰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때 일상의 목표를 어떤 성취나 이런 데 두는 게 아니라 나를 성찰하는 것에 좀 방향을 좀 바꾸면 되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보통 이제 그런 사건들이 부정적인 사건들이 오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데 네. 그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벗어나려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하거나 뭐 책을 열심히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몸부림을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왜 유명한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느 날 가로등 아래서 어떤 할머니가 막 뭘 찾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뭐 잃어버리셨어요? 그때 자기한테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같이 그 가로등 밑에서 열심히 찾아주는데 도무지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근데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기 어두운 풀숲을 가리시면서 저기서 잊어버렸다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면 자꾸 막 찾을 것이 아니라 사실 잃어버린 그곳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서 나를 좀 돌아보게 되면서 그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내가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전환기도 초창기에는 뭔가를 막 열심히
그러니까 불안함을 벗어나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공허해지고 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 그냥 눈을 돌려서 아까 소개해드린 몇 가지 도구를 갖고 그걸 질문 삼아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얼굴이 가려운데 자꾸 허벅지를 긁게 그렇죠. 된다라는 얘기들 하거든요. 예. 피나게 긁어도 가려움이 해소가 안 되는 건 거죠. 네. 왜 그러지? 어디가 가려운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엉뚱한 데 긁고 있는 경우가 삶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그때 많이 필요한 건 하는데 멈추고 어디가 그려운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멈추는 시기가 전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하고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한 건 거네요. 네. 그게 바로 멈춤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아까 소개해드린 9가지 도구인 것 같고요. 아, 네네. 네. 그냥 멈춤이 아니라 위대한 멈춤이란 이런 불편한 상황을 잘 관찰하고 이겨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가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 오늘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어떤 사건이나 변화가 생길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는 얘기를 잘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순간인 전환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긴 시간 조금 나를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노력하는 전환기가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가장 가슴에 남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시고 호흡을 좀 천천히 길게 가고 올 한 해는 어쩌면 올 한 해를 우리 인생의 전환기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만한 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